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점의 의문도 남아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잘못이건 민간의 잘못이건 간에 잘못은 잘못대로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이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인조사나 문책과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를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총리는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들러 위로를 전했습니다. 희생자 장의 절차에 최대한의 예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유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번 주 구치소를 찾아갑니다. 검찰은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직접 맡을 예정입니다.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를 비롯해 조사 대상이 적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사는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는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5차례 조사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재판마저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 돈을 받아 전달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적시됐고 당시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만큼 조사에 불응해도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이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활비를 받았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이원종 전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끝내며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선 농장에서 10년 넘게 키운 전나무를 밑동까지 잘라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웁니다. 특히 한국 전나무로 불리는 구상나무는 인기가 높습니다. 보라, 빨강 등 다양한 색깔 열매에다 특색 있는 잎 모양이 매력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산 전나무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잎끝이 뾰족하지 않아 찔릴 염려가 적습니다. 장식을 얹기도 편합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 등이 원산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대표적인 한반도 고유식물입니다. 100여 년 전 제주도에 왔던 선교사들이 관상용으로 가져갔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정작 원산지인 국내에선 기후변화 탓에 대규모 고사 현상이 잇따르면서 구상나무 구경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한라산이나 지리산에서 그 고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말라 죽어요. 자연적으로 죽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갑자기 죽으니까. 해외에선 품종 개량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원예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선 고유종 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첩 조작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법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탈북인 합동신문시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탈북 여성이 증언하기를 자기 아기가 죽었대요. 근데 국정원에서 그걸 덮어버렸다는 거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인권 유린의 현장이 국정원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또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아예 간첩으로 조작해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집단이었다는 게 이런 걸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간첩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간첩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는 무리수가 생기는 거고요. 정보기관은요, 적국의 스파이를 잡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정보기관의 주임무는요, 적국의 스파이가 우리나라 정보망이나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국가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차단하는 게 첫 번째지, 그 스파이들을 잡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이 국정원은 철학 자체가 그동안 간첩이 잡혀서 언론에 나와야만 본인들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고,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잘 통과돼서 합동신문센터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벌어졌던 그런 그 만행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정말로 통일부가 주관을 해서 이 탈북민들에 대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올바른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특별법에 그거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합시다. 국정원은 절대 마태지를 살지 못한다. 이 특별법을 넣어야 돼요. 조항을. 그다음 번개탄 2개는 절대 못 사게 해야 돼.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권의 문제가 살인이잖아요, 살인. 네. 살인 방조. 저는 이게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흥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탈북자 여성이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1인 시위를 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원에서 국정원의 행포를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행포의 고발이 어떠냐면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제가 무서워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해놓고도 기사를 못 썼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국정원이 335 짝을 지게 한대, 하나원을.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5호 담당대 같이. 예, 감시를 하게 돼서 그 감시 체제에 벗어나면 간첩으로 몰거나 집단 구타를 하거나 복지나 이런 국가 혜택들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성추행도 기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추행도. 지금 지나고 보니 그 사람 말이 맞았다는 게 느낀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의 이들을 국정원 이용해서 집회에 동원했잖아요. 그 집회에 나가기 싫으면 몰리는 겁니다. 나쁜 놈으로. 좌파로 몰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 대한민국에 넘어왔어. 그랬더니 국정원이 북한하고 똑같이 탄압을 해.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을 하고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죠? 아이가 죽어도 방치해버리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난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정원이 국가가 시켜서 한 거냐? 영포라인 같은 이런 개 같은 국가 권력에 벗어난 세력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간첩을 창출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쩡히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 박원순이를 죽일 목적으로 간첩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저는 있잖아요. 좀 눈물이 나려고 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당하고 그걸 또 우리 민족끼리 서로 그렇게 해요? 하던 사람이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합동신문센터에 왔다는 건, 그러니까 탈북이 대부분 요즘은 중국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국정원의 합신센터로 데리고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박정희 때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북한의 간첩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왜 무인기가 청와대 주변을 촬영했다 그러는데 구글보다 못해. 우리는 보려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합심센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직에 가까워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갱생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되는데, 최대 합심센터에서 6개월 동안 너 이 새끼 이상하다. 북한에서 뭐 했니? 막 물어보다가 너 감첩에 혐의가 있네? 그러면은 딜을 한다는 거야. 국정원 쪽이. 너 10년 살게 할 거 3년만 살게 해줄게? 자수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와, 또 우리는 간첩 하나 잡았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욕을 먹는 그 지점에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 간첩이 실제로 북한이 간첩 내려보내서 얻는 실익이 없다니까요. 뭘 일반인인데. 예를 들어서 황장혁 같은 사람이 간첩으로 유장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주요 정보를 빼내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지만, 마차님이나 나나 영정님이나 신비님 같은 이 보통 일반인이 간첩으로 내려서 뭘 할 건데,
SNS 시대에는 그런 거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터넷 시대가 만들어진 그 부분이 있다고. 근데 아직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일반인들은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고위 간부들은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접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간첩은 급파를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이 합동신문센터라는 게 한국의 관타나모라고 불릴 만큼 간첩 제조 공장일 뿐만 아니라 학대라던가 고문이라던가 뭐 폭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합동신문센터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무슨 대우를 해달라 대접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기본만 지켜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역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합동신문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살벌하잖아요, 어감이. 합동신문센터면 정말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과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이 탈북자들을 신문하겠다는 거거든요. 간첩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봤다, 첫 번째. 원래 원칙적인 규칙은 뭐였냐면 탈북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던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일단 돈을 벌고 돈을 써야 되고 사회에 적응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 이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기관인데 이게 어느 날인가 변절돼서 간첩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다시 원위치가 돼서 물론 그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았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제는 북한에서 오는 탈북민들 또는 외국에서 오는 난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탈바꿈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국정원에 맡길 게 아니라 통일부로. 예, 지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들이 합동신문센터라고 불려졌던 이 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로 넘기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현재에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정착하고 있는 것을 표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과거에도 그랬고 통일부예요. 일단 동의하고요. 일단 국정원은 이 사건과 일단 불거진 아이 죽어서 방치한 사건과 관련한 담당자까지 전원 다 옷벗게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측에.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은 어찌 고쳐서 쓸 조직이 아닙니다.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새로운 그룹과 룰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과거에 고문기술자들을 다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와 군사 독재시대 때 자국민들을 탄압한 그 DNA가 국정원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DNA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게 대원칙. 자, 알겠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관련하는 건데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화성 15 재진입 성공 시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기술이죠. 그렇죠. 성공 시에 핵의 완성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력 완성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 재진입 기술, 재돌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기권을 돌입하기 위해서 ICBM이 공기 저항에 의한 고열 이것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견뎌내서 목표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거는 100% 완성했다는 거예요. ICBM 기술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완성됐을 때 핵무력이 완성된다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정해요. 그것이 기술이 완성이 돼야만 ICBM이 완성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은 명확해요. 핵무력 완성.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평화회담을 갖겠다라는 그 의도가 갖고 있고요. 사실은 그 의도가 거의 이제는 끝까지 왔거든요. 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위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안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강경파들은 계속 북한을 무력으로 눌러야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옵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북한을 갔다가 그 부분만 확보하고 빠질 거다. 중국에 침범하거나 북한에 진주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취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군사적이나 말로 인한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거는 경제 제재거든요. 경제 제재가 가장 무서운데 북한은 어느 정도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종속돼 있는 부분을 많이 탈피해 있어요.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단 하나 중국이 제재에 본격적으로 참가했을 경우에는 북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새는 중국이 미국과 같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점점 가고 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ICBM이나 핵을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다시 한번 그거를 가까운 시간 내에 특히 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는 무모하게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키리졸브도 연기되고 해서 4월, 5월 이후가 된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천명했듯이 그 이전에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난달 29일 날 ICBM 화성 15호를 발사를 성공했다고 우리는 북한 말을 믿어야 돼요.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북한이 성공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계속 축하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근데 왜 북한이 화성 15호 성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북한 온 나라가 다 축제 분위기일까요? 저 이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제 외국에 특히 이제 그 외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 제국주의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그렇죠. 핵강국 이 핵강국을 이미 선언했고요.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제적 선언만 남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이 핵강국을 선언한 이후에 무엇을 원하냐면 경제강국입니다. 또 이 차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북한에서 국방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혁명적으로 줄이고 그 국방비를 경제 발전에 투입해서 남한을 2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한다고 해서 이 중국하고 북한은 굶어 본 사람들이에요, 수년간. 굶어 죽어본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문화혁명 실패한 몇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천리마 운동에서 몇십만 명 굶어 죽었어요. 아무리 폐쇄해도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면 이제는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도 트럼프도 지금 한 템포 낮췄어요.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조건 없는 대화. 너무 파격적이어서 어찌 된 거죠? 트럼프가 약간은 시비를 걸었지만 어쨌든 조건 없는 대화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만 중국과 북한이 경제강국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국방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은 조만간 저는 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미국과 이미 제3국에서 만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저는 논의됐다. 그리고 이 현 정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소통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기점이 저는 평창올림픽 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죠. 굳이 핵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말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쳐들어가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핵 완전히 완성했어. 핵의 파괴력, 멀리 쏘는 거, 이동식 다 완성했어. 빨리 인정해줘. 요 느낌이고 국제사회나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부족해. 이게 좀 이상한 프레임이긴 해.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종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핵무기 존재를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뭔가 협상을 하게 되는 선례를 안 남기려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개무시로 가는,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해야 되는, 세계 평화가 뭔지 알아 이 새끼야 막 해야 되지만 만드는 건 방법이 없어요. 쳐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완고하게 남한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일부 매파들이 저 그냥 쏙대만 만들어 버리고 그냥 핵무기 탈취해 옵시다 이렇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의 운전자로서 못 들어와, 너는 못 타, 너는 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아까 평창도 이야기하셨지만 진짜로 하늘이 덮고 있다니까. 평창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로 국제 제재가 엄청 막 널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못 이기는 척 평창 올림픽 참가하게만 해줘도 사실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할게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핵무기를 만든 나라로서 너는 국제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라고 막아버리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주 지난할 거예요. 만들어 놓은 핵을 없애는 건 사실상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전쟁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답 이런 것만 좀 있다고 하면 일단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맺고
남반도 거기에 뭐 상관 어떤 것들 하겠죠. 남북 군사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뭔가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옆에서 흔들어대는 놈 홍준표만 해도 일본 가가지고 뭐 전술핵 이런 거 도입해야 된다고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긴 한데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대적 흐름, 어떤 역사성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가 탈 필요가 없어. 그들이 핵무기를 우리한테 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 북한이 근래에 들어서 갖고 있었던 내부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푸나님이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은 철저하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걸 걷고 있어요. 핵무기를 완성을 해서 그동안 재래식 무기에 쏟아부었던 돈을 경제 살리기로 돌린다. 이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핵무기가 완성이 되는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을 하고 나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조가 더 튼튼해지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재래식 군사력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면 핵하고 상관없이 재래식 무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 돌아갈 돈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고 병진 노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와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기본 노선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북한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강공을 펼쳐나가면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왔고요. 거기에 지금 중국이 한 발을 얹었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어라고 하면서 고개 숙이지 않는 회담을 나가겠다라는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간만에 기차 여행을 하다 책자를 봤더니요. 12월 연말 모임을 위해서 건배사,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코너에 아주 다양한 건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애교가 통하는 김사원, 여기저기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사이다. 사랑을 이 술잔에 담아 다 함께 원샷. 사람 좋은 신과장은요. 니나노, 니랑 나랑 노래하고 춤추자. 맛취제, 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이다. 회사가 곧 삶인 정부장은 비행기,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바마, 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프로 낙관러인 박대리는요. 너나 잘해. 너와 나의 잘나가는 한 해를 위해. 그리고 마돈나, 마시고 돈 내고 나가자. 엄마처럼 포근한 이 차장님은요. 박보검,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겁나 수고하셨어요. 또 있어요. 아이유, 아름다운 이 세상 유감없이 살다 가자. 자, 신입사원이라면 선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후창 오냐? 네, 단합을 위한 회식이면요. 선창 함께 가면 후창은 멀리 간다. 동창회라면요. 선창 반갑다. 후창 친구야. 네, 그리고 회식의 마무리 건배에는요. 이렇게 하세요. 선창 99세까지 후창 팔팔하게 살자.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배우는 인문학 박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애교가 통하는 김사원에는 저는 마차님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건배사 해본 거 자체가 꽤 오래됐는데 네. 저 때만 해도 건배사를 제가 할 수 있는 서열까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신입사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원. 네. 저건 부장님 정도 돼요. 아, 아니 애교가 통하. 뭐 본인이 CEO도 하신 분인데 그 이미지 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마차님. 아, 그리고 회사가 곧 삶인 정부장 이미지에는 왠지 우리 한쌤이 떠올랐고.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오바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선창하고 후창하고 즐겁잖아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건배사 이런 걸 좋아한 게 아니라 네. 모임 다 끝나고 나면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수 짝짝짝 뭔 말하고 뭐 아이 하고 막 하는 그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는 네. 마지막 헤어질 때 그게 한 1분 정도 돼요. 대사가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네. 대사하고 또 박수 치고 박자 맞추고 막 이게 있는데 다 벌써 다 까먹었는데 저는 건배사 하나를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네. 그
그 친구 사단장 취임식에 가서 건배를 하는데 이런 걸 했어요. 위하여 맞아요. 근데 위하인데 위. 예, 그다음에 하, 여.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괜찮네요. 500원. 하, 여.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 너무 섹시하죠? 아니, 저 지난주에 김장 다녀왔는데요. 정말 이 김장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게 막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고 이제 막 형님하고 같이 하니까 막 버무리잖아요. 끝나고 병원 갔더니 수액 맞으시는 주부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김치 드시면서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못다한 얘기를 좀 나누고 갈까 봐요. 저는 방송 들으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아직도? 뭐 인생은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젊다 할 수 있겠습니까? 80까지도 90까지도 그런 꿈은 있어야죠. 저는 말을 하고 싶으나 후환이 들어와서 말 못하겠습니다. 듣고 계시죠? 네, 너무나도 성실하게 들어서. 사모님 제가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의 의도는요, 우리 그때 이제 마차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차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새날에서 항상 만나는 분들, 좋은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기를 기도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얘기한 거예요. 뭐, 언론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뭐 예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속에 희망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상처도 덜 받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기대 때문에 실망이 커지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선에 올라오면 다른 걸 떠나서 어떤 그 철학 사유의 결과물로 나한테 인생에서 안 좋은 것도 내 거라는 인식이 생기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씩 주위에서 그런 거 보는데 별일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라는 걸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를 방송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평소 살다 보면.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자꾸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좀 힘들어지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건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구나. 네. 팔자야. 자, 이번 주 인문학 순위는 변동이 있나요? 네, 변동이 없고요. 대신에 박스오피스는 제가 이 박스오피스를 쭉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보통 영화가 새로 진입을 해서 2주 이상 가면은 길게 가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하면 정말 2주 이내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이쪽 이제 영화 산업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5위는요. 뽀로로 극장판 공룡 성대 모험입니다. 파이팅! 진짜 뽀로로 제가 지난주 영화 보러 갔었는데요. 엄마 부대들 아이들 손잡고 쫙 왔어요. 선전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5위 안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위는 꾼, 3위는 기억의 밤, 3, 4위는 지난주와 같은데 1, 2위가 새로운 영화 진입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가 들어왔고요. 1위는 우리나라 영화죠. 정우성, 곽도원 주연의 강철비가 차지했습니다. 라면 먹을래요? 들어와요. 우리 헤어지자. 내가 잘할게. 헤어져.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20번째 영화는요.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줄거리 함께 하시죠. 지방방송국 아나운서 겸 PD인 은수, 이영애는 음향 엔지니어 상우, 유지태와 소리채집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까워집니다. 은수의 집에 바래다준 상우에게 은수는 라면 먹을래요? 에 이어서 자고 갈래요? 까지 말하죠. 아파트에 머물게 된 상우는 정신없이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상우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지만 한번 결혼의 경험이 있는 은수는 사랑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우는 치매 걸린 할머니가 계시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은수에게 김치 담글 줄 아느냐고 아버지가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상우, 결혼 생각이 없는 은수, 점점 상우가 부담스러워진 은수, 결국 상우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죠.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또다시 상우에게 찾아와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은수. 상우는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그날 은수는 상우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한 달만 떨어져 있어 보자는 거죠. 언제부턴가 어긋나기 시작한 둘의 관계 속에서 상우는 힘들어하고 은수는 다른 남자와의 새로운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은수와 헤어진 후에도 은수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녀가 보고 싶어 서울에서 강릉까지 달려가 그녀의 집 앞에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우가 확인한 것은 떠나버린 은수의 마음. 그래서 그녀의 새 차에 상우는 아무 말 없이 키로 직 긁어버리고 뒤돌아옵니다. 힘들어하는 상우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죠. 떠나버린 버스와 여자는 잡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연분홍 치마 저고리 곱게 차려입으시고 양산 쓰시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집을 나섭니다. 할머니의 장례도 치르고 상우의 마음도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는데 벚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 은수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옵니다. 항상 직설적인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우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죠. 할머니들은 화분을 키우면 좋다면서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해도 사랑이 끝날 것을 이미 알기에 상우는 그녀가 준 화분을 돌려주며 그녀와의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은수의 허밍 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듣다가 녹음 장비를 챙겨 들고 보리밭으로 향합니다. 영화는 보리밭 한가운데서 볼이 흔들리는 소리를 녹음하며 조용히 미소 짓는 상우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상우의 봄날이 같네요. 서정적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하고 너무 이게 같은, 물론 이제 감독이 같아서 그러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울컥하는 좀 외쳐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제가 감독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 과장되지 않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사람의 개수만큼이나 있을 사연들인데 공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이혼녀, 뭐 총각,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관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경험치로 쌓여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는 전 그렇게 봤어요. 서로 뜨거울 때는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객관적인 게 안 보여요. 그러다가 객관적인 상태가 됐을 때만이 진짜 그게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왜 우리가 다른 말로 남자 여자가 잠자리로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남녀 관계의 시작은 잠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잠을 자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완전히 지우고 다시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이렇게 반추를 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죠, 솔직히. 재미있는 영화였다기보다는 되게 슬픈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게 정말 유명한 대사잖아요. 네. 그 대사를 어떤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처음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봤을 때 정말 저는 충격이었었거든요. 뭔가 어렴풋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딱 한 문장으로 마주쳤을 때 내가 이전에 헤어졌던 애들이 변해서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게 굉장히 분노스럽더라고요. 사랑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그도 나에게 주고. 그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어렵다는 거를 또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지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건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나름 분석 정말 잘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헤어지고 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왜 끝났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자기 고찰 없이 자기는 발전하는 거 없이 또 상대방을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계속 실패를 해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고찰 잘 안 하시겠지만 똑같은 이유로 부부싸움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단점을 뭔가 이렇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사람, 특히 남녀 관계에서 계속 부딪혀요.
근데 그런 사유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나는 나쁘지 않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이영애는 유지태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왜 말했을까요? 이혼녀라고 하는 위치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영애라고 하는 예쁜 영화 배우를 보는 거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이혼녀라고 하는 이혼녀만이 갖는 열등감, 자기 방어 본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반한 느낌으로 사랑을 나눴지만 이 사람은 유지태가 설마 나랑 결혼하자고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외롭고 힘드니까 어떤 남자를 어떤 순간에는 취했지만 저 사람이 설마 총각인데 나랑 결혼하려고 할까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 방어 본능, 자기 열등감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문화가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혼한 게 뭐가 잘못인데? 그런 관점으로 남자 대 여자도 어떤 그 동등한 관계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영애는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하고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라는 선을 딱 그어놓고 저 사람도 나를 설마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그어놓고 상대가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당황했던 거라고 봐요. 뭐 그런 저런 관계 속에 유지태는 마찬가지죠. 유지태가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영애가 막대 먹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막대 먹은 영애 씨가 생각나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영애 씨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우짓을 한다. 같은 여자가 이렇게 봐서도 정말 같이 묻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멘트도 있었고 무덤을 보면서. 그런 거는 같이 살자, 같이 가고 싶어 이런 멘트 아니었을까요? 당신과 살면서 이렇게 묻히고 싶어 막 이런 저는 그런 뉘앙스를 줘서 유지태는 너무 순수하니까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 지금 이제 우리 PD님이랑 말씀하신 거를 조금 프랑스 철학자 이제 들레주의 지식 체계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보고 노마드라 그래요. 노마드 돌로지라고 그러거든요. 노마드란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풍요로움과 사랑과 우정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그 유목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노마드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들이 그런 노마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고기라든가 뭐 기러기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다 그러는데 이제 인간은 이러한 동물들과 달리 일정한 이동의 루트나 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자기의 사랑이나 우정이나 그런 어떤 관계나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루트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노마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노마드적인 삶과 사유의 형식으로 구성된 그러한 지식을 이제 노마돌리지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삶과 사랑과 이제 생성적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오늘날의 바로 노마드 지식인들이 사유하는 노마돌리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이 지금 이영애처럼 어떤 고도의 산업 문명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랑을 노마돌로지가 지나고 있는 삶의 생명성으로 사유해만 하는 것. 그리고 은수는 바로 철저한 그러한 노마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수가 그러면은 약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잡지 못했군요. 근데 왜 그 다음에 남자를 또 만났을까요? 난 그것도 궁금해. 그러니까 이영애를 보시지 말고요. 네. 보통 일상생활에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혼돈의 시기도 있는 거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녀 은수를 이야기하지만 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여자가 이혼녀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고 열등감이 많으면 상대방의 말을 다 진실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마음이 좋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다른 식으로 표현했겠지만 대우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거의 엄청 폭력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걔 쌍욕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 일종의 사람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저 사람 결론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자한테 여자가 너 나 갖고 놀았던 거니라고 표현하는 거 잘못된 표현이죠. 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남녀 관계는 그 이혼녀든 뭐 총각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묻는 과정이에요. 너 나 얼만큼 사랑하니라고 묻는 맞아요. 과정이라고. 네. 근데 그런 부분 있잖아요. 왜 라면 먹고 가려면 누구가 봐도 이건 유혹한 거잖아. 근데 남자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왜 그런 논란들이 엄청 많잖아요. 카톡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라면 먹고 갈래요가 우리는 코미디로 다루면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용어로 썼다고 하지만 난 단순하게 라면만 먹고 가라고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도 엄청 많기 때문에 남자는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계속 건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낚으시는 거지? 아니야. 이거 진짜 저 사람은 라면만 먹고 가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점들을 계속해서 두들겨 보고 가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번 서로 간에 이렇게 잠자리를 했다. 잠자리라는 표현이 좀 있긴 좀 이상. 서로 간에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 둘 사이에? 좀 더 가까워지는 듯한? 아니죠. 그보다 하나가 더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행사를 어떤 그 의례적인 걸 치러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에게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저 여자한테, 저 남자가 나한테 네. 서로가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씩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수 있잖아. 왜 우리가 그 동거를 막 권하고 그럴 때 잠자리도 안 해보고 어떻게 결혼을 해. 결혼 딱 했는데 서로 간에 잠자리가 안 맞으면 어떻게 이와 똑같은 것처럼 하나씩 건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확실히 남녀 간에 있어가지고 열정이 식는다는 건 여기서부터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서로 끌려서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끌려서 예쁘고 사랑스럽고 섹시하니까 막 안고 뒹굴고 잠자리를 갖고 나서 거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은. 거기까지는 그냥 욕구에 가깝고요. 나중에 그 후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뒤에서야 진짜로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은수는 이제 이혼까지 했고 어떤 인생의 좀 진면목을 좀 알았잖아요. 그래서 라면 먹고 가려 그러면 라면은 우리의 주식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먹는 그러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상호를 생각할 때 간식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상호의 어떤 순수한 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수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같이 사귀게 됐는데 그 순수하게 발견했던 매력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서적으로 같이 갈 만한 상대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갈 만한 상대였으면 삼겹살 먹고 가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분석하기 나름일 텐데 라면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가 라면으로 보이니? 막 이러잖아. 보통 우리 한쌤 말이 너무 공감하는 게요. 그만큼 이렇게 표현이 난 너 사랑해라는 표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냐면 난 너 싫어라는 답 돌아오는 게 두려워서라도 계속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찔러보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도 마찬가지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랑 똑같아요. 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관점을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상대가 일단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자기 집안에 들인다는 건. 근데 한쌤 말처럼 이게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상대방한테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행동 같은 거예요. 라면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부담 주지 않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의미부여를 하게 되니까 여자가 꼬리 쳤구만 뭐 이런 관점으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거죠. 미묘한 감정이라는 게. 은수하고 상우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예, 상우와 할아버지도 본 부인이 아니고 다른 부인이 지배를 찾아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상우가 받았던 그 상처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은수가 다시 상우에게 넘겨주고 있구나. 은수 할머니와 상우, 그렇죠. 아니 은수 할머니는 이제 상우가 어머니에 맞아요.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키웠던 것 같아요. 키워서 그렇기 때문에 상우가 시리에 빠져서 있을 때 품속에서 사탕을 꺼내서 주잖아요. 맞아요. 예, 뭉클했어.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상우가 좀 심각한 얼굴을 할 때마다 할머니가 꼭 와서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남편으로 받았던 그 상처를 상우에게서 같은 어떤 느낀 거 아닌가. 맞아요. 할머니도 치매시잖아요. 할머니가 참 안쓰러웠던 게 할머니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만났던 장소가 수색역이잖아요. 예, 거기서 항상 기다리시잖아요. 치매를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우하고 은수하고 만났던 장소가 속초역이에요. 예, 그런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거기서부터 싹 텄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가 치매란 건 뭐냐면 옛날 어렸을 때 기억력 좋을 때 그것은 다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최근 건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더 중증으로 갈수록이 옛날 기억도 없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 그 음악 치료를 한 것도 보면 과거에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주면 잠깐 돌아와요. 기억이 굉장히, 예, 돌아와서 네.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 아들, 아버님이 그렇게 그 노래를 했나?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 노래 한 곡 하시고 100원 받고. 네, 정말 치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분은 예전에 굉장히 잘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신문지를 이렇게 지폐를 자른대요. 그러니까 돈처럼. 그래가지고 집에 손님들이 오면 그래 이거 가져가 그러면서 돈을 주신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대접받고 살았던 그때만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인구도 상당히 많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예. 치매 국가 책임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웃을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그 치매 가족들에게 느낄 만한 그 고통을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 있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기 시작하면 치매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치매가 올 법한 어떤 테스트를 마친 뒤에 치매가 나타나는 거를 늦추는 약이 됩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치매가 10년, 20년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네. 미리 가서 검사를 좀 받으셔야겠네요. 할머니가 하셨던 그 봄날은 간다 노래 있잖아요. 흥얼흥얼 하셨던 노래. 저희 아버님이 또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저 이번 영화 준비하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찾아보니까 가사도 참 좋고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백설이 씨인가요? 네. 가수 전영록 씨 어머니죠. 네. 그리고 전보람 할머니. 그렇죠? 세대에 따라서 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렇잖아요. 네. 그 할머니가 봄에 떠나시잖아요. 연분홍 한복을 입고 떠나시는데 그 뒤에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슬퍼요. 굉장히 슬프고 그러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33명의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가 구성지게 꺾여지는 백설이, 천연한 듯 스산한 목소리, 고달픈 여인의 투박한 삶이 느껴지는 한영애가 품어내는 데카탕스, 슬픔을 자극하는 조용필의 비음이 격발하는 주체할 수 없는 한, 너무 섬세해서 상처받을 것 같은 심수봉의 여린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리는 작은 떨림의 물결, 남성다움의 과잉으로 아픈 가슴을 감추는 배우의 그 찬란 허세, 깊은 사연을 가슴에 묻고 굵은 목소리와 가녀린 정서가 혼성을 이루는 문주란의 미묘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장사에게 처절한 절규,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가 날리듯 온몸을 감싸는 주현미, 전자 바이올린으로 애잔함을 느끼게 하는 조아람 등. 그러니까 이 비 내리는 호남선을 작사했던 솔로원 씨가 원래 화가인데 작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1954년에 유니버설 레코드사에서 이게 첫 번째 작품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백설이 씨가 첫 데뷔곡이에요. 원래 이제 3절 가사로 만들어졌으나 녹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초판에는 1절과 3절만 같이 그 수록이 돼 있었고요. 6.25 전쟁 때 피난살이에서 부산 용두산 판잣집에서 어머니 사진을 이 솔로몬 씨가 걸어놨답니다. 그런데 그 연분홍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수줍게 웃는 사진인데 그 판자촌이 불났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황망한 마음을 이 솔로몬 씨가 이제 가사로 쓴 거죠. 그래서 봄날은 간다는 우리가 얼마나 그립고 슬픕니까? 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시가 있잖아요. 보면 찬란한 슬픔의 봄을 봄날은 간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 김영란 시인 아시나요? 예, 김영란 시인이 강진이에요. 근데 이 강진인데 김영란 시인하고 그 세계적인 무용가, 북한의 무용가 최승희 씨라고 아세요? 네. 예, 최승희 씨하고 사랑을 했어요. 예, 사랑을 했는데 최승희 씨는 홍천이 집이에요. 고향이에요. 동경에서 김영란 씨가 유학을 할 때 만나서 둘이 사랑을 했는데 그 김영란 씨가 건강이 안 좋아서 기국을 했어요. 그래서 강진에서 이제 병 간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누워서만 있다가 밖에를 나왔는데 봄이어서 나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모란이 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최승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최승희를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승희 씨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김영란 그 생가를 갔어요. 갔는데 김영란 씨는 그때 집안이 좀 양반 집안이고 최승희 씨 집안은 좀 그런 집안이어서 결혼을 반대해서 울면서 갔다는 그게 실화입니다.
그러네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저는 아직까지 그 시를 암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시험 볼 때 맨날 보면 그 시험 문제 나와서. 맞아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죠. 네. 그 대숲 소리, 대숲에 가서 소리를 체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화면도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대숲. 그 대숲에 살던 분이 그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겨울에 바람에 그 대숲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스산하니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느꼈거든요. 우리 집 바로 뒤에가 대숲이 있었어요. 우리 집도요. 담양이세요? 네, 아니 담양 아니래도 광주인데. 네. 그게 대나무가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잎사귀 있잖아요. 네. 잎사귀가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 잎사귀들에 비해서 좀 세고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따닥따닥하는 소리가 이게 멀리서 들으면 마치 다른 숲에 비해서 소음이 좀 센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가. 대나무 숲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들은? 영화에서만 봤어요. 네. 왜 이렇게 무술, 무협지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전남 담양의 중록원에 가시면 네. 그야말로 아주 장관을 이루는 대나무 숲을 볼 수가 있어요. 대나무는 중간에 많이 안 잘라주면요. 네. 나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히 자라요. 빽빽히. 우리 어렸을 때 대나무 숲에 살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친구들 꼬맹이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거기 아지트처럼 대나무 사이에 집도 짓고 막 그러면서 대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그 산책로에 대나무 심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기도 전에 그 죽순인데 올라오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라가나 봐요.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던데. 쏴 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쏴 하는 소리 들으려면은 혹시 엄청 잘해야 그 PD님 되는데. 대통술 잡숴보셨어요? 당연히 먹어봤죠. 아, 그러셨어요? 이 동네도 그거 파는 집 있어요, 지금도. 대통술 이만한 큰 거요.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대나무를 가지고 스키도 다 만들고 그랬어요. 썰매 밑에도 대나무를 밑에 받쳐가지고 미끄러지게끔 하고 그걸로 별걸 다 해먹었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상우가 그 음향 엔지니어 이거잖아요. 네. 소리가 주는 그 효과라는 게 실제로 왜 이 사람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소리를 채집해야 되는 기술자고 은수는 PD잖아요. 네. 근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왜 우리가 그 음향 소리를 전문적으로 내는 사람들 TV에 가끔씩 먼저 나오는 적 있죠. 막 어떤 소리는 어떻게 낸다. 네. 뭐 말소리 뭔 소리 이런 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 주는 그 효과라는 게 제가 이 라디오 팟캐스트의 PD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소리가 훨씬 더 정확해요. 서로 꽂히는 게 훨씬 더 얼굴 봤을 때는 몰랐던 거. 지금 희정님, 한쌤, 마차님의 어떤 그 상태의 상황들이 소리로 좀 다 느껴져요. 여기서 되게 당황했구나. 얼굴 보고 있으니까 소리가 상대적으로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청각이 발달하고 청각이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뭐 시각이 발달한다고 좀 비슷한 것처럼 어떤 그런 것도 영화 속의 어떤 장치로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리로만 듣는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이 여자를 바라봤을 때는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 상우가 자연의 소리를 채취하잖아요. 채취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숲속에서 하다가 또 이제 냇가에 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연의 소리를 채취하는 상우처럼 상우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D여서 그 음향을 조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우를 조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우 너무 불쌍한데요.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그 말도 못하고. 너무 순수한 상우. 그 벚꽃이 만개하는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그 마음속으로 수십만 번을 안 가주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우한테는 다시 봄날이 올 것 같아요. 상우에게 맞는 봄날. 그죠?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영상도 너무 좋았지만 상우가 그 둘이 좋았을 때, 은수하고 좋았을 때 둘이 그 빗소리를 내면서 그 릴테이프를 틀어놓고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 산사인데 비가 너무 내려와가지고 이거 녹음을 다 못했다. 혹시 박혜정 선생님이 옛날에 기억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녹음을 이제 새벽에 새로 시작하는 새 시민들의 모습 이러면서 이제 취재를 한번 갔는데 거기가 수영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선이 다 안 들어가가지고 수영장 안까지 못 들어가고 전 밖에서 그냥 방송을 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영장에서 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수영장 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뭐.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제 예전에 이제 생각이 들면서 상우 너무 재밌다. 좋았을 때는 저렇게 얼굴 표정도 좋고 미소가 번지는데 조금씩 불안이 엄습하면서 둘의 표정도 굳고 안 됐다 우리 상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상우가 그러잖아요. 고모한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데리고 다니면서 뭐 화장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할아버지는 바람 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모 대답이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 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뭐 살다 보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아내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 각자 다 틀리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게 해주실 때도 선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선 봐서 하나도 또 이만하면 또 후환이 들어오는데 네, 하나도 마음에 든 구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아야 너는 얼굴 예쁜 여자를 찾는지 몰라도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틀림없다 그러신 거예요. 부부란 것은 정으로 사는 거지 인물로 사는 거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했어요. 후환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저 잠 좀 재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상우 은수를 보러 갔는데 은수가 그렇게 은수를 운전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 무릎에다 앉혀가지고 그랬는데 남이 사준 차를 몰고 갔잖아요. 그때 상우가 화가 나가지고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우가 정말 은수를 좋아해서 헤어졌지만 갔는데 차를 사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골프장에서 그걸 보고 키로 옆에를 긁는 거 보세요. 난 그걸 보면서 저 키를 긁을 때까지 상우의 마음은 얼마나 숫덩이가 됐을까. 저는 그걸 겪어봤거든요. 이 반대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녀라는 위치와 총각이라는 위치에 보면 사실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총각이 아깝다 생각 쪽을 더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녀인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주는 그 젊은 이혼녀의 어떤 낙인 같은 게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상우가 사랑이 노련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혼을 왜 했을까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다 왜곡돼 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추어인 게 죄인 거예요. 사랑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뭘 더 힘들어했다는 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더 이렇게 섬세하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넌 나랑 잤으니까 내 거야. 여러 관점으로 가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혼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혼했다면 그 많은 남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고지순하게 그 여자를 사랑해주면 되지 뭐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거다라고 퉁칠 게 아니라 정반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보면서 정말 구속하고 싶어도 천천히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련함이 필요한데 총각인 이 아마추어는 그 아마추어스러움 때문에 사랑이 실패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 과거를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네요. 네. 2001년 영화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혼녀의 위치라는 게 지금 상우한테 적극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봐요. 지금 한 17년 정도 지난 지금은 확실히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이 넘어가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 이혼녀가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을 좀 하거든요. 이혼도 할 수 있는 연기. 저는 그거 높게 삽니다. 실제로요. 자기 인생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저 그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남들 눈치 보느라고 이혼도 못 하지만 그래서 결혼 생활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들 꽤 많이 있다고 보고요.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피디님. 사회자니까. 네. 감독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허진호 감독.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도 두 번째 다루고 있는 감독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이죠. 이게 1998년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원래 대부분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요. 조감독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한편에서는 또 각본 한번 써볼래 해서 각본도 써보고 그 단편 영화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박광수 감독의 제자뻘 되니까 그러면서 이 허진호 감독이 이제 처음으로 만든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이 바로 봄날은 간다인데요. 이게 영화적으로 보면 워낙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평이 좋았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3년 만에 그러니까 입봉한 지 3년 만에 다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화판 제가 친구들도 꽤 있는데 요즘은 다 협찬 뭐 이런 것들이 안 달라붙으면 결국은 독립영화 찍어야 돼요. 영화 배우들 캐스팅하고 하는 부분들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최근에 와서까지 영화를 다 덕혜옹주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그 멜로 영화에 사실은 거의 거장 정도의 느낌까지 줄 정도예요. 근데 말하자면 아주 자극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난 이렇게 봐요. 제도권 내 홍상수. 그러니까 디테일한 감정들인데 홍상수 감독은 저비용으로 그냥 오다닥 찍고 튀는 이런 느낌이라면 뭔가 좀 영화의 캐스팅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제도권의 보호를 좀 받는 감독. 그래서 영화 배우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느낌인데 디테일한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뭔가 좀 상당히 저질스럽죠 표현들이.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홍상수가 이 유지태를 묘사를 했으면 훨씬 찌질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 키로 차를 긁는 이런 정도보다 더 심한 거, 똥 싸고 가고. 보통 사람의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허진호 감독의 그 영화들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하고 봄날은 간다. 그리고 행복 이런 영화도 유명했는데 그렇게 히트를 하지 못했죠.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요. 이제 허진호 감독하면 왜 멜로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8월의 크리스마스도 데뷔작이었는데 청룡영화상 작품상 수상했어요. 작품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화 자체의 구성의 완결성이 가장 높은 영화예요. 작품상이라는 게. 다음에 3년 뒤에 봄날은 간다는 또 청룡영화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천만이 밥 먹듯이 들기 때문에 천만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런 게 없지만 실제로 이분 자체가 그렇게 막 빅히트시킨 대박 작품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흥행성에서는 떨어지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로서 만들 수 있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블록버스터. 돈만 들이면 정말 스케일 큰 영화 만들 수 있잖아요. 스케일이 크면 전 다 블록버스터라고 보는데. 근데 TV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멜로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굳이 저걸 영화로 만드니 소리를 안 들으려면 영화 자체의 구성이나 작품성이 엄청 뛰어나된다는 거예요. 멜로가 영화에서는 가장 욕먹기 쉬운 장르 중에 하나인 거죠. 굳이 왜 이걸 영화로 보냐? TV 드라마로 보면 되지. 그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봄날은 간다에도 보면 그 나오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예전에 왜 서편제 얘기할 때도 보면 수리한 화면이 담기 시작한 게 바로 칼라 TV랑도 영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다. 네네. 일단 저는 감독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허진호 감독 유의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만들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리즘에 충실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더라. 그리고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영화 자체에 쓸모없는 장면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게 이제 복선이라고 하는 건데 다 복선으로 깔려 있고 소품 하나하나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영화를 그렇게 수준 높게 만드는 감독이다. 저는 칭찬을 엄청나게 하고 싶은 감독 허진호였습니다. 우리 PD님이 칭찬한 허진호 감독님이셨어요. 저도 허진호 감독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번 그 봄날은 간다도 중국하고 일본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했던 그런 영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인정받은 거죠. 8월의 크리스마스는 논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우리 지태 오빠, 유지태. 네. 유지태는 76년생인데요. 키가 188입니다. 진짜 커요. 그 올드보이의 그 장면. 기억하죠? 그 요가하는 장면이요? 유지태는 김효진하고도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스타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식 축의금으로 미얀마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선물을 할 정도로 지금 데뷔 후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고 수료를 할 정도로 있고요. 정말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고도 있긴 한데 IT 지진 피해라던가
미얀마 유치원 건축 후원, 아프리카 남수단의 학교 건축, 그리고 2011년 결혼식 때 축의금 전액을 미얀마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결혼 1주년 기념일에는 미얀마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이제 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 어떤 사회적으로도 다시 돌려주는 이런 활동을 본인이 굉장히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올드보이에 가지고 있었던 제 개인적으로는 올드보이의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유지태를 볼 때마다 약간 섬찟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굿와이프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되게 냉철한 검사 이런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올드보이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자체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간 찍어왔던 유명했던 영화 중에서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도 되게 맞아요. 네, 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김하늘하고 같이 출연했던 동감이 있습니다. 동감에 나왔던 OST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 노래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꾼에서 현빈을 보러 갔다가 유지태에 빠져든다라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를 차지했던 영화가 꾼이었죠. 맞아요. 꾼에서도 냉철한 검사 역할을 했죠. 네. 냉철한 역할을 많이 했나요? 유지태의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쵸? 그리고 저는 이영애를 준비를 했는데요. 47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1979년에 표준전과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표준전과.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주니어 잡지 표지 모델로 데뷔 후 거의 모델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시죠? CF에서 산소 같은 여자라는 카피로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1993년 SBS 특채 탤런트로 발탁이 돼서 많은 드라마 출연을 했고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영화배우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봄날은 간다, 선물, 뭐 이제 드라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장금, 대장금. 네, 대장금이죠. 그리고 이후에 친절한 금자씨, 2017년도에 이제 사임당 빛의 일기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다가가는 말과 멀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멀어지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끊기고 관계가 단절되죠. 그 말에는 4가지 독이 존재한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꼭 입으로 뱉어야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을 마음에 품는 순간 얼굴에 나타나죠. 마음은 93%가 얼굴 표정,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입꼬리 한쪽만 피씩 올라가는 게 대표적인 경멸의 표정이래요. 마음을 여는 대화, 소통의 핵심이 경청과 공감입니다. 자꾸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고요. 상대의 얘기를 정성껏 듣고 가슴에 새겨보시고 공감하는 시간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20번째 봄날은 간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나 나나 영정님이나 신비님 같은 이 보통 일반인이 간첩을 내려서 뭘 할 건데 SNS 시대에는 그런 거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인터넷 시대가 만들어진 그 부분이 있다고. 근데 아직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일반인들은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고위 간부들은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접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간첩은 급파를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이 합동신문센터라는 게 한국의 관타나모라고 불릴 만큼 간첩 제조 공장일 뿐만 아니라 학대라던가 고문이라던가 뭐 폭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합동신문센터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무슨 대우를 해달라 대접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기본만 지켜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역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합동신문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살벌하잖아요, 감이. 합동신문센터면 정말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과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이 탈북자들을 신문하겠다는 거거든요. 간첩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봤다, 첫 번째. 원래 원칙적인 규칙은 뭐였냐면 탈북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던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일단 돈을 벌고 돈을 써야 되고 사회에 적응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 체제에, 이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기관인데 이게 어느 날인가 변질돼서 간첩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다시 원위치가 돼서 물론 그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았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제는 북한에서 오는 탈북민들 또는 외국에서 오는 난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탈바꿈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국정원에 맡길 게 아니라 통일부로. 예, 지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들이 합동신문센터라고 불려졌던 이 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로 넘기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현재에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정착하고 있는 것을 표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과거에도 그랬고 통일부예요. 일단 동의하고요. 일단 국정원은 이 사건과 일단 불거진 아이 죽어서 방치한 사건과 관련한 담당자까지 전원 다 옷벗게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측에.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은 어찌 고쳐서 쓸 조직이 아닙니다.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새로운 그룹과 누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과거에 고문기술자들을 다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와 군사 독재시대 때 자국민들을 탄압한 그 DNA가 국정원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DNA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게 대원칙. 자, 알겠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관련하는 건데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화성 15 재진입 성공 시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기술이죠. 그렇죠. 성공 시에 핵의 완성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력 완성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 재진입 기술, 재돌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기권을 돌입하기 위해서 ICBM이 공기 저항에 의한 고열 이것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견뎌내서 목표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거는 100% 완성했다는 거예요. ICBM 기술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완성됐을 때 핵무력이 완성된다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정해요. 그것이 기술이 완성이 돼야만 ICBM이 완성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은 명확해요. 핵무력 완성.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평화회담을 갖겠다라는 그 의도가 갖고 있고요. 사실은 그 의도가 거의 이제는 끝까지 왔거든요. 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위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안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강경파들은 계속 북한을 무력으로 눌러야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옵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북한을 갔다가 그 부분만 확보하고 빠질 거다. 중국에 침범하거나 북한에 진주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포기하게 하기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점의 의문도 남아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잘못이건 민간의 잘못이건 간에 잘못은 잘못대로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이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인조사나 문책과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를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총리는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들러 위로를 전했습니다. 희생자 장의 절차에 최대한의 예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유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번 주 구치소를 찾아갑니다. 검찰은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직접 맡을 예정입니다.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를 비롯해 조사 대상이 적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사는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는 지난 4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5차례 조사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재판마저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 돈을 받아 전달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적시됐고 당시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만큼 조사에 불응해도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이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활비를 받았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이원종 전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끝내며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선 농장에서 10년 넘게 키운 전나무를 밑동까지 잘라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웁니다. 특히 한국 전나무로 불리는 구상나무는 인기가 높습니다. 보라, 빨강 등 다양한 색깔 열매에다 특색 있는 잎 모양이 매력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산 전나무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잎끝이 뾰족하지 않아 찔릴 염려가 적습니다. 장식을 얹기도 편합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 등이 원산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대표적인 한반도 고유식물입니다. 100여 년 전 제주도에 왔던 선교사들이 관상용으로 가져갔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정작 원산지인 국내에선 기후변화 탓에 대규모 고사 현상이 잇따르면서 구상나무 구경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한라산이나 지리산에서 그 고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말라 죽어요. 자연적으로 죽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갑자기 죽으니까. 해외에선 품종 개량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원예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선 고유종 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첩 조작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법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탈북인 합동신문시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런 것만 좀 있다고 하면 일단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맺고 남반도 거기에 뭐 상관 어떤 것들 하겠죠? 남북 군사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뭔가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옆에서 흔들어대는 놈 홍준표만 해도 일본 가가지고 뭐 전술핵 이런 거 도입해야 된다고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긴 한데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대적 흐름, 어떤 역사성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가 탈 필요가 없어. 그들이 핵무기를 우리한테 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 북한이 근래에 들어서 갖고 있었던 내부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푸나님이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은 철저하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핵무기를 완성을 해서 그동안 재래식 무기에 쏟아부었던 돈을 경제 살리기로 돌린다. 이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핵무기가 완성이 되는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을 하고 나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조가 더 튼튼해지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재래식 군사력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면 핵하고 상관없이 재래식 무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 돌아갈 돈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고 병진 노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와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기본 노선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북한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강공을 펼쳐나가면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왔고요. 거기에 지금 중국이 한 발을 얹었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어라고 하면서 고개 숙이지 않는 회담을 나가겠다라는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간만에 기차 여행을 하다 책자를 봤더니요. 12월 연말 모임을 위해서 건배사,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코너에 아주 다양한 건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애교가 통하는 김사원, 여기저기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사이다. 사랑을 이 술잔에 담아 다 함께 원샷. 사람 좋은 신과장은요. 니나노, 니랑 나랑 노래하고 춤추자. 마취제, 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이다. 회사가 곧 삶인 정부장은 비행기,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바마, 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프로 낙관러인 박대리는요. 너나 잘해. 너와 나의 잘나가는 한 해를 위해. 그리고 마돈나, 마시고 돈 내고 나가자. 엄마처럼 포근한 이 차장님은요. 박보검,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겁나 수고하셨어요. 또 있어요. 아이유, 아름다운 이 세상 유감없이 살다 가자. 자, 신입사원이라면 선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후창 오냐? 네, 단합을 위한 회식이면요. 선창 함께 가면 후창은 멀리 간다. 동창회라면요. 선창 반갑다. 후창 친구야. 네, 그리고 회식의 마무리 건배에는요. 이렇게 하세요. 선창 99세까지 후창 팔팔하게 살자.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배우는 인문학 박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애교가 통하는 김사원에는 저는 마차님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건배사 해본 거 자체가 꽤 오래됐는데 네. 저 때만 해도 건배사를 제가 할 수 있는 서열까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신입사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원. 네, 네. 저건 부장님 정도 돼요. 아, 아니 애교가 통하. 뭐 본인이 CEO도 하신 분인데 그 이미지가 지금.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마차님. 아, 그리고 회사가 곧 삶인 정부장 이미지에는 왠지 우리 한쌤이 떠올랐고.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오바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선창하고 후창하고 즐겁잖아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건배사 이런 걸 좋아한 게 아니라 네. 모임 다 끝나고 나면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수 짜짝짝 뭔 말하고 뭐 아이 하고 막 하는 그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는 네. 마지막 헤어질 때 그게 한 1분 정도 돼요. 대사가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네. 여기에서 탈북 여성이 증언하기를 자기 아기가 죽었대요. 근데 국정원에서 그걸 덮어버렸다는 거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인권 유린의 현장이 국정원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또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아예 간첩으로 조작해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집단이었다는 게 이런 걸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간첩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간첩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는 무리수가 생기는 거고요. 정보기관은요. 적국의 스파이를 잡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정보기관의 주임무는요. 적국의 스파이가 우리나라 정보망이나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국가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차단하는 게 첫 번째지 그 스파이들을 잡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이 국정원은 철학 자체가 그동안 간첩이 잡혀서 언론에 나와야만 본인들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고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잘 통과돼서 합동신문센터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벌어졌던 그런 그 만행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정말로 통일부가 주관을 해서 이 탈북민들에 대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올바른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특별법에 그거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합시다. 국정원은 절대 마태지를 살지 못한다. 이 특별법을 넣어야 돼요. 조항을. 그다음 번개탄 2개는 절대 못 사게 해야 돼.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권의 문제가 살인이잖아요, 살인. 네. 살인 방조. 저는 이게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행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탈북자 여성이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1인 시위를 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원에서 국정원의 행포를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행포의 고발이 어떤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제가 무서워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해놓고도 기사를 못 썼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국정원이 335 짝을 지게 한대요, 하나원을.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한다는 그렇죠. 5호 담당자에 같이. 예, 감시를 하게 돼서 그 감시 체제에 벗어나면 간첩으로 몰거나 집단 구타를 하거나 복지나 이런 국가 혜택들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성추행도 기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추행도. 지금 지나고 보니 그 사람 말이 맞았다는 게 느낀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 이들을 국정원 이용해서 집회에 동원했잖아요. 그 집회에 나가기 싫으면 몰리는 겁니다. 나쁜 놈으로. 좌파로 몰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 대한민국에 넘어왔어. 그랬더니 국정원이 북한하고 똑같이 탄압을 해.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을 하고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죠? 아이가 죽어도 방치해버리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난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정원이 국가가 시켜서 한 거냐? 영포라인 같은 이런 개 같은 국가 권력에 벗어난 세력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간첩을 창출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쩡히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 박원순이를 죽일 목적으로 간첩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저는 있잖아요. 좀 눈물이 날라고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당하고 그걸 또 우리 민족끼리 서로 그렇게 해요? 하던 사람이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합동신문센터에 왔다는 거, 그러니까 탈북이 대부분 요즘은 중국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국정원의 합신센터로 데리고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박정희 때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북한의 간첩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왜 무인기가 청와대 주변을 촬영했다 그러는데 구글보다 못해. 우리는 보려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합심센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직에 가까워요. 하나원만 있으면 돼요. 갱생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되는데 최대 합심센터에서 6개월 동안 너 이 새끼 이상하다. 북한에서 뭐 했니? 막 물어보다가 너 감첩에 혐의가 있네 그러면은 딜을 한다는 거야. 국정원 쪽이. 너 10년 살게 할 거 3년만 살게 해줄게? 자수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와, 또 우리는 간첩 하나 잡았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욕을 먹는 그 지점에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 간첩이 실제로 북한이 간첩 내려보내서 얻는 실익이 없다니까요? 뭘 일반인인데. 예를 들어서 황장혁 같은 사람이 간첩으로 유장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주요 정보를 빼내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지만 마찬가지 위해서 압박을 취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군사적이나 말로 인한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거는 경제 제재거든요. 경제 제재가 가장 무서운데 북한은 어느 정도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종속돼 있는 부분을 많이 탈피해 있어요.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단 하나 중국이 제재에 본격적으로 참가했을 경우에는 북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양새는 중국이 미국과 같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점점 가고 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ICBM이나 핵을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다시 한번 그거를 가까운 시간 내에 특히 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는 무모하게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키리졸북도 연기되고 해서 4월, 5월 이후가 된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천명했듯이 그 이전에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난달 29일 날 ICBM 화성 15호를 발사를 성공했다고 우리는 북한 말을 믿어야 돼요.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북한이 성공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계속 축하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근데 왜 북한이 화성 15호 성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북한 온 나라가 다 축제 분위기일까요? 저 이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제 외국에 특히 이제 그 외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 제국주의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그렇죠. 핵강국. 네. 이 핵강국을 이미 선언했고요.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제적 선언만 남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이 핵강국을 선언한 이후에
무엇을 원하냐면 경제 강국입니다. 또 이 차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북한에서 국방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혁명적으로 줄이고 그 국방비를 경제 발전에 투입해서 남한을 2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한다고 해서 이 중국하고 북한은 굶어 본 사람들이에요. 수년간. 굶어 죽어본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문화혁명 실패한 몇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천리마 운동에서 몇십만 명 굶어 죽었어요. 아무리 폐쇄해도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면 이제는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도 트럼프도 지금 한 템포 낮췄어요.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조건 없는 대화. 너무 파격적이어서 어찌 된 거죠? 트럼프가 약간은 시비를 걸었지만 어쨌든 조건 없는 대화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만 중국과 북한이 경제강국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국방비 이제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은 조만간 저는 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미국과 이미 제3국에서 만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전 논의됐다. 그리고 이 현 정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소통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기점이 저는 평창올림픽 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죠. 굳이 핵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말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쳐들어가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핵 완전히 완성했어. 핵의 파괴력, 멀리 쏘는 거, 이동식 다 완성했어. 빨리 인정해줘. 요 느낌이고 국제사회나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부족해. 이게 좀 이상한 프레임이긴 해.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종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핵무기 존재를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뭔가 협상을 하게 되는 선례를 안 남기려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개무시로 가는,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해야 되는, 세계 평화가 뭔지 알아 이 새끼야 막 해야 되지만 만드는 건 방법이 없어요. 쳐들어가지 않는 건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완고하게 남한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일부 매파들이 저 그냥 쏙대만 만들어 버리고 그냥 핵무기 탈취해 옵시다 이렇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의 운전자로서 못 들어와, 너는 못 타, 너는 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아까 평창도 이야기하셨지만 진짜로 하늘이 덮고 있다니까. 평창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로 국제 제재가 엄청 막 널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못 이기는 척 평창 올림픽 참가하게만 해줘도 사실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할게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핵무기를 만든 나라로서 너는 국제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라고 막아버리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주 지난할 거예요. 만들어 놓은 핵을 없애는 건 사실상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전쟁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답.